우리 정 작가님께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전의 제목이 도전과 나눔의 희망전도사 김홍빈으로 조금 어려우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목을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들립니까? 마이크가 처음이라서요. 김홍빈 대장이 장애를 안고 8,000m 14자와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오른 그 불굴의 마음가짐을 저희는 김홍빈 정신이라고 칭해 봅니다. 그 정신의 핵심 키워드 고갱이는 도전과 나눔 그리고 희망입니다. 그 정신이 이 평전을 통해서 민들레 꽃이처럼 널리 퍼져나가 장애인과 그리고 미래 세대인 특히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도전과 나눔의 희망전도사 김홍빈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뭐 제가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주 멋진 책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문 작가님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 2023년에도 책을 집필하실 때 참여하셨고 이번에도 참여하셨는데 두 번이나 김홍빈 대장님 관련 책을 집필하셨거든요. 뭐 특별한 인연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사회자하고 저하고 88학번 동기 친구이고요. 근데 우리 친구가 목소리가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기가 걸려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맡아준 것에 대해서 좀 감사를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빈 대장님하고 어떤 특별한 인연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주 전남에서 태어났고요. 같이. 그리고 우리 학생산학연맹 같은 회원이었다는 것이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사고가 나고 2023년도에 처음에 기록집을 발간하고 하면서 후배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노숙자라도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게 되면은 경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데 김홍빈 대장님의 어떤 사망 과정이라든가 조난에서 구조 어떤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인터넷 기사에만 의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로서 그 다음에 또 제가 로프 등반을 좀 주로 또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홍빈 대장님과는 산악회 선후배 관계니까 오랫동안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책뿐만 아니라 지난번 책을 집필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뭐 김홍빈의 재발견이라든지 그런 장면이 있었을까요? 김홍빈 대장님의 재발견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조금 더 지난 어차피 저와 같은 시대에 저희들이 활동했던 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산악활동이 제일 전성기 시대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그래서 같이 살았던 거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대에 이제 지나놓고 다시 되돌아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고요. 그리고 김홍빈 대장과 저는 그렇게 제가 친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등반 활동을 했었고 저는 저희 산이 있었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김홍빈 대장님 생각하면 너무 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또 그 김홍빈 대장님 항상 그 특유의 음성으로 종고가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또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김홍빈 대장님의 어떤 그런 부분이 저한테 큰 존재였나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으면은 그 모습이 또 잘 안 보일 때도 있는 편이죠. 예. 이번에는 정 작가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가님의 그 들어가는 걸 30페이지에 보면은요, 7대륙 최고봉 그 피날레인 남극 등반에 대해서, 남극 빈선봉 등반에 대해서 아마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때 상황과 생각들을 뭐 자세하게 기술해 놓으셨는데, 그때 보았던 김홍빈 대장님의 모습과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기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광주일보 기자 생활을 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김 대장이 이 전환 사고로 양손을 잃고 5대륙 최고봉, 7대륙 최고봉, 그리고 8,000m 14자를 등반할 때마다 거의 모든 기사를 취재해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그리고 2009년 시즌에는 7대륙 최고봉 마지막 피날레였던 남극 빈슨 메시프를 처음으로 같이, 그것도 단 둘이 회의 원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원정을 떠날 때는 김 대장이 요청하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텐트 등 장비를 잘 갈무리하고 또 식량 이런 것만 좀 잘 챙기면 되리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갔는데, 사실은 제가 큰 오산이었습니다. 이 양말 신기기, 그 다음에 등산복 지퍼 올리기, 신발끈 묶기, 뭐 선크림 바르기, 안전벨트와 크램폰 착용 등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수족처럼 챙기려면 진짜 몇 배 더 부지런히 해야 했는데, 그래서 더욱이나 이제 호흡곤란이나 이런 무기력, 이런 그 고소 증세가 엄습하는 이 고산에서는 사실 제 한 몸 가누기도 쉽지 않았죠. 그제서야 이제 김 대장을 도와서 그동안 함께 등반했던 산악 동료들이 정말 대단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말할 것 없이 손가락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또 극한 등반을 이어가고 있는 김홍빈 대장은 그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눈바라치는 텐트 안에서 장문에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 대장도 그때 당시에 남극에서라는 부제가 붙은 손이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두 손이 있을 땐 나만을 위했습니다. 두 손을 잃고 나서야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새로운 손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눔에 대한 열망이 절절하게 묻어난 그런 시죠. 뭐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 대장께서 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남극 등반을 무사히 마치고 칠레를 빠져나오려는데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조막선을 내밀면서 붕대를 칭칭 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아드렸죠. 그랬더니 항공사 데스크에 가서 내가 지금 등반 중 다쳐서 빨리 귀국을 해야 되니까 비행기표를 좀 빨리 달라. 하여튼 그게 먹혔는지 그날 저녁 비행기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한두 끝 선배됩니다. 선배됐는데 이 김 대장께 대장님이라는 호칭을 안 붙이고 이름을 불렀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김 대장이 또 원칙주의자이고 한성질도 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 밀당을 하면서도 서로 역지사지로 이 호흡을 잘 맞춰서
더욱 도타운 정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남극을 갔다 왔는데 이게 뭘 하기가 힘들 정도로 춥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오신 분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자로서 김홍빈과 이번 평전 저자로서의 김홍빈 혹시 다른 면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평전을 쓰면서 평전 기획을 하면서 그동안 김 대장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너무 단편적이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집필을 제안을 몇 차례 고사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기자 시절에는 8,000m 14자 그리고 7대륙 최고공 원정 그 하나하나의 의미에 집중하면 되는데 이 평전은 김 대장의 등반 인생 전체를 통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특히 산악일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양손 절단이라는 장애를 안고 극한 등반을 이어가고 있는 김 대장이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 넘치는 철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등반을 함께 하고 그리고 또 이 등반 김 대장이 남긴 등반 일지나 이 일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김 대장이 매번 고산을 등반할 때마다 고소 적응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열 손가락이 없는 데다가 고소에도 취약한 그런 신체적 결함을 신체적 악조건을 이 부단한 노력, 단련 그리고 기술적 보완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는 모습에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중증 장애인 가운데서 아직까지 김 대장 이후에 8,000m 14자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상당 기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홍빈 대장은 알피니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세계 산악사의 새 장을 열어젖힌 개척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과는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네요. 예. 이번에는 문종국 작가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보통의 산악사고 그러니까 김홍빈 대장님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으면은 사고의 원인이나 후속 처리에 대해서 보통 산악인들이 가슴에 묻어두고 그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 한 62페이지에서부터는 그 산악 사고에 대한 또 후속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조난 구조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인 추론을 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로프 등반을 전문적으로 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감 같은 걸 가지고 했고요. 그걸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여기 뒤에 화면에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요. 그때 러시아 산악인 라조라는 분이 구조 대원으로 구조 책임자로 해서 고소포터 2명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활동을 하고 실패하고 내려와서 베이스 캠프로 내려와서 베이스 캠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쭉 찍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라조가 여기 사진처럼 그 태블릿에다가 구조의 어떤 로프 그 시스템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위에 보시면은 파란색 원 안에 그거를 다 찍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원이 KBS. 근데 이 원정대가 이제 귀국을 해서 모든 자료가 다 KBS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라조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한 부분 이 영상을 좀 달라고 했었는데 그 KBS 측에서 영상을 주지를 않았고 그런 좀 비협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이제 라조의 그 설명하는 말만 들으면서 추리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결국은 좀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그 구조 활동 그런 부분을 좀 밝히는데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겠네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몇 년 전이었죠. 문 작가님이 사고 원인 조사하고 뭐 대원들 인터뷰하기 위해서 파키스탄 스카르도에 왔을 때 제가 거기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제 동기지만 참 독하고 끈질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보고서 내고 또 입장문 정리하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실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그걸 조사하면서 굉장히 어떤 운명에 사람이 불운이 2번, 3번 연속으로 겹치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좀 무서움을 좀 느꼈습니다. 실은 사고가 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서 등정을 하고 내려오던 러시아 여성 산악인이 먼저 추락을 했고, 그래서 그 여성 산악인이 구조되기까지 뒤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또 기다려야 했고,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너무 늦어지니까 김홍빈 대장님이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우회로를 찾다가 그런 운명적인 또 밤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구조대가 찾아가지고 올라가서 로프 구조를 실패의 어떤 그런 게 없었는데 또 김홍빈 대장님이 스스로 어떤 구조 끌어올리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화근이 돼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명의 사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들 사슬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 없었어도 전혀 나지 않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불운이 여러 번 겹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보이는 화면에 지금 라조가 그 골 위로 올라가서 김홍빈 대장님을 발견하고 이제 베이스 캠프로 무전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김홍빈 대장님의 위치는 빨간색 원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 안에서 불과 한 10여 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 능선까지 올라오는데 저런 아주 조그만 정말 저런 장소에서 구조가 실패해서 추락했고 떨어져서 그렇게 됐다라는 이게 저 장소를 보면 너무 또 좀 분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작 저런 곳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께서 입장문까지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입장문이란 건 뭐 그렇게 특별히 거창하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라조와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취하는 과정에서 라조가 그 브로디푸크에서의 영상들을 모아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거를 러시아에서 상영하기 위해서는 거기 영화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동의서를 모두 받아야지 러시아는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저희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라조가. 근데 이제 마침 저도 라조를 찾았고 해서,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데 라조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라조는
이렇게 어떤 화제를 만들어서 본인의 상품성을 올리는 어떤 그런 좀 프로 등산가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 그때 러시아 산악인 르노바가 먼저 사고가 났던 그 여성 산악인이 어떤 원인 제공자로서 구조가 돼가지고 내려가면서 김홍빈 대장님에 대한 어떤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루노바가 구조 조난당해서 있는 동안에 많은 산악인들이 그 위에서 기다렸었거든요. 밤 늦게까지. 그러다가 루노바가 구조돼서 내려가면서 이제 밤늦게 전부 다들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많던 산악인들이 김홍빈 대장이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산악인들의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뭐 하다못해 베이스 캠프로 무전으로 알려서 누가 한 명이 더 조난이 당해 있다라고 알린다거나 그런 뭐 비정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김홍빈 대장님의 평소에 어떤 나눔의 정신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런 본인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한 산악인들 전 세계의 산악인들의 그 비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족하고 그 다음에 브로드피크 원정 대원들 확인을 거쳐서 우리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서 라조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입장을 좀 알렸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저희 그 루트 파인더스라고 우리나라 유일의 이제 현재는 산악 언론입니다. 거기에 또 알렸고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알지 못했던 그 뒷이야기들이 좀 있었네요. 예. 그런 조사와 보고서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그래서 라조가 만들었던 그 영상은 저희들이 다 동의서 해서 보내줬거든요. 상영하라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상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뭐 언젠가는 상영되겠죠. 이번에는 정 작가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책이 보면은 뭐 내용 전체적으로 두 분이 집필을 하셨는데도 아주 연결 부분이 어딘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매끄럽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적으실 때 뭐 특별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챕터라든지 아니면은 좀 진도가 더디게 나갔던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예. 이 평전은 1991년 김 대장이 데날리에서 전화를 당한 이후에 도대체 그 죽음보다 깊은 그 좌절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열 손가락이 없는 손으로 만년설 뒤덮인 수직의 천봉들을 도대체 어떻게 오를 수 있었는지를 좀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좀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잘 조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간에 김 대장은 특히 또 원정 도중에 틈틈이 독수리타법으로 노트북 자판을 두들겨서 일기와 등반 일지를 많이 또 남겼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김 대장이 어린 시절 그다음에 특히 청소년기 이쪽 관련 기록이나 이런 증언을 찾기가 힘들어서 좀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이 고향인 동강 황산자락 마을까지도 찾아가 봤는데 이주한 지가 오래돼서 지인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새로운 문작가가 또 보완을 해서 좋은 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번에 글을 적으시면서 뭐 심도 있게 김홍빈 대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김홍빈 대장의 김홍빈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고 또 남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홍빈 대장은 끝없는 도전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고 특히 삶의 과정에서 힘들거나 그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 불굴의 도전 정신과 희망 나눔의 자세가 저는 김홍빈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뜨거운 발자취와 도전 정신이 면면이 이어지고 또 길이어질 수 있도록 김홍빈 기념관이 조속히 건립되어서 그것이 김홍빈의 노력, 김홍빈 대장의 정신에 우리가 화답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오전 행사에서 거기 오셨던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시니까 아마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박수 한번 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책을 받고 쭉 읽어보다가 158페이지에 보면은 7대륙 최고봉 완등을 통해 그는 잃어버린 손가락을 되찾았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통 뭐 사는 저희들의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한 글귀가 참 저한테 큰 울림을 줬거든요. 두 분 작가님께도 두 분이 쓰셨지만 이 책에서 이 한 구절은 나한테 큰 의미가 있고 울림을 준다. 그런 문구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우식 작가님께서. 네. 김홍빈 대장은 그 모든 것이 갖춰진 도전은 더 이상 도전이 아니다. 또는 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1000번을 시도하여 움켜쥐는 것이 도전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몸으로 그 진정한 도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김 대장이 처음 열 손가락을 잃고 5대륙 최고봉, 7대륙 최고봉 도전에 나섰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것을 꿈을 도전 정신으로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김홍빈 대장의 도전 스토리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 작가님도 한번 선정해 주시죠. 저도 김홍빈 대장님의 오록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불가능은 가능의 다른 말이다. 뭐 또 뻔한 말 같기도 하고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제 이 말을 김홍빈 대장님 살아 계실 때 직접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들이 그때는 아마 어떤 일을 서로 이제 같이 얘기를 할 때 안 되는 이유들이 이제 많이 나왔을 때 김홍빈 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하면 된다라는 내 손을 보고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은 나는 했다. 지금도 하고 있다. 내가 바로 그 표본이다. 못한다고 하지 말아라. 하면 된다. 불가능은 가능의 다른 말이다. 그냥 이 글귀만 보면은 뭐 그냥 말장난 같고 이게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때 직접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불가능은 가능의 다른 말이구나. 정말 느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이 글귀를 제가 뭐 한 줄이라도 마음에 남으면 성공한 책이다. 어떤 그 한 줄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이 글귀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예, 뭐 좋은 글귀인 것 같은데 글귀보다는 두 분 작가님이 역시 작가님답게 해석이 끝내줍니다.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예, 이제 작가님들의 시간은 점점 이제 끝이 나는데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을 독자님들과 읽으신 독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예. 여러분은 김홍빈 대장하고 또 많이 또 친분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시는데 김홍빈 대장 하면
떠오르는 트레이드 마크가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그 해하고 그 웃는 너털웃음, 그리고 뭐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먼저 내미는 손, 그 먼저 내미는 저막손, 그리고 나도 하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장애인인 나도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저는 그 김홍민 대장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희망 나눔의 몸짓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이제 이 김홍빈과 희망 만들기에서 재작년에는 우리 저 문정국 작가님을 비롯한 그 발간위원회에서 기록집을 냈었고, 작년에는 김 대장의 삶과 정신, 그 다음에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브로셔를 16쪽짜리를 냈고, 여기에다가 평전이 더해져서 더욱 풍부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창의적이고 기발한 작가들이 이 스토리를 온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서사로 재탄생시켜서 교과서에 김홍빈 대장의 이야기가 실리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문 작가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기보다는 뭐 아무래도 독자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부분들, 그래서 아까 일부 추념식 때 우리 정우식 작가님께서 경과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정우식 작가님과 제가 나란히 책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저의 어떤 그런 역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렇게 책을 쓰게 됐고, 그 과정에 대해서 혹시 또 재미있어하고 궁금해하실까봐 잠깐만 그 얘기만 그걸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9월달에 대한척회에서 이제 처음 책 평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우식 작가님께서 수락하시고 어찌됐든 저까지 이제 하고, 그런데 그 책 마감이 2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6개월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정우식 작가님께 처음에 의뢰가 됐다가, 이제 제가 그 1차 23년도에 그 기록집 발간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그 김홍빈 대장님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정우식 작가님께서 저한테 공동 저자로 해줄게. 이제 꽃이 이제 저야 뭐 너무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공동 작가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겸손의 말씀이세요. 아니 근데 어찌 됐든 저기 한 분이 쓴 것처럼 우리 진행자께서도 그렇게 책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제 저도 물론 원고를 부분 드렸지만은 마지막 퇴고 부분을 정우식 작가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한 명이 쓴 것처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우식 작가님께 제가 얻은 이런 저자로서의 명예를 얻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뭐 마지막까지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시네요. 예. 여기까지 작가님들 말씀 듣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정우식 작가님 대답하시죠. 예, 사실 저희들 김홍빈과 희망 만들기 이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이제 저기 추모식, 그때 2021년 당시에 추모제가 열리고 또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져서 국민들이 상당수 참여해서 서명부까지 만들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또 국회 차원에서도 김홍빈 기념관 건립 이게 주제가 됐었는데, 역시 시간이 흐르다 한 해 두 해 흐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시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시 이제
기념빈 기념관 추진위원회를 다시 꾸려서 일단 어떤 규모로 하든 저희들의 목표는 뭐 김홍빈 대장의 거기 우리 평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평소에 본인께서 이 설계한 그런 산악 박물관 그 개념도가 있어요. 그 어떤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또 뭐 김홍민 대장이 평소에 하려고 했던 장애인과 청소년들에 대한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스포츠 클라이밍 벽이랄지 뭐 이런 것들 부대 시설을 갖춘 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일단은 이 자료와 이 발자취를 보관하는 그런 기념관 성격의 그야말로 기념관 성격의 그런 시설이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하려면 이처럼 이제 이 평전이나 또 다른 창작물들이 좀 나와서 국민적인 관심도를 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김 대장의 스토리는 제가 다른 산악인들보다도 극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년이나 장애인들 위해서 이렇게 교과서에도 만약에 실린다면 그런 작업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문은 이번 한 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두 분 작가님을 모시고 이번 평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독자들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신 두 분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